MBN 정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할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은 금지됩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대상을 가족과 친인척으로 확대한 가운데 추가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7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난 구미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의 남편은 아내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행방이 묘연한 딸이 낳은 아이를 찾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봄꽃 축제장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불법 주차는 기본이고 금지된 노점상과 5명 이상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패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내일 공동비전 발표회와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낙태 수술 중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34주 태아를 일부러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낙태는 무죄로 봤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휴일에 처음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투기 농지는 강제 처분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조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휴일에 처음으로 소집된 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통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 내부 개발 정보나 투기 방법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LH 직원의 토지 관리 시스템을 따로 만들고 준법윤리감시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직원들의 토지 먼저 전수조사를 벌이고 투기가 적발되면 강력한 인사조치와 수사 의뢰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합동특별수사본부로 넘겨진 투기 의심자 20명은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강제 처분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특별수사본부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LH 직원들의 가족은 물론 친인척에 대한 차명거래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추가로 밝혀낸 LH 직원 7명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직원이 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13명에서 7명이 늘어난 건데 정부는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3명은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추가된 7명은 특수본이 각 지방경찰청에 배당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 중 2명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보강조사를 통해 조만간 피의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이 LH 직원을 비롯해 민간인과 공무원 등 모두 100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돈의 흐름을 분석하면 제3자를 통한 투기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며 LH 직원의 가족과 친척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에 투입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인력을 중심으로 차명 거래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 중인데
이르면 이번 주부터 LH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집값,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른 데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비싸게 많이 샀나 봤더니 거의 다 외지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세종시에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청와대 국민청 게시판에는 투기 의혹이 있는 세종시 공무원, LH 직원들 전부 조사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값은 45% 올라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12% 올라 시도별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세종시의 땅과 아파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 16,000필지 가운데 세종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사들인 것만 10,000필지가 넘습니다. 외지인이 사들인 아파트도 급증했습니다. 2012년 385건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늘어 지난해에는 무려 5,000건을 넘었습니다. 재작년과 비교해도 2배나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직전 부동산을 사들인 시청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해당 공무원은 농사를 지으려고 산 땅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며 세종시에 투기한 공무원과 LH 직원을 전수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이 등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LH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기업 선진화 명분으로 토지와 주택공사가 합병된 회사입니다. 공영기업이 된 건데요. 이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할까요? 역할 분리부터 아예 해체하자 이런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해왔습니다.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LH는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돼 자산 184조 원의 공용기업이 됐습니다. 비대해진 조직 내에 직원 통제에 실패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변화는 조직 개편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예전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환원하거나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 LH의 기능별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거론됩니다. 투기 위험이 있는 기능을 별도로 운영하면 좀 더 세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특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형태가 바뀌게 되면은 집중 감시의 대상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전체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개발 사업에서 지방 공기업이나 민간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제기되지만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돼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공주도의 이사 공급 대책 때문에 해체 수준의 대규모 조직 축소는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경북 구미 3살 여아 수사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숨진 아이의 생전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의 추모가 이어지는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분노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요. 여전히 미궁 상태인 이 사건 뉴스 추적에서 다루겠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단발머리를 한 모습까지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한 방송 프로그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지난 12일에 올라온 영상은 30만 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500개가 넘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너무 예뻐 눈물이 난다와 아이가 희생돼 마음이 아프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행복하길 바란다는 추모의 글도 잇따랐습니다.
앞서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친모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인물이 친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실체 규명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앞서 홍지호 기자 보도 보셨습니다. 자,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여성이 친모로 밝혀지면서 관련 의혹이 갈수록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친모의 입을 열기 위해서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인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국부 정주영 기자와 이 미스터리한 사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정말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합니다. 자, 먼저 사건 개요를 좀 짚어볼까요? 네, 준비한 가계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중심에는 48살 여성 성모 씨 그리고 22살 여성 김모 씨가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은 엄마와 딸, 모녀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틀 뒤에 구속된 딸 김 씨가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시 가계도로 돌아가면요. 그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는 구속된 김 씨가 아니라 빌라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 그러니까 석 씨였습니다. 애초 엄마로 알려졌던 김 씨는 숨진 여아의 언니, 즉 자매 관계였고요. 네. 그런데 석 씨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친부는 오리무중, 또 김 씨가 낳은 딸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뭐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경찰도 하여튼 고개를 저을 정도로 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프로파일러가 지금 투입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 경북 구미경찰서가 프로파일러 카드 꺼냈습니다. 3명 투입됐는데요. 이들은 성격과 행동 유형 분석을 통한 심리 수사 기법으로 석 씨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석 씨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고 출산한 자신의 딸, 큰 딸이 낳은 딸, 즉 신생아 2명을 바꿔치기 한 걸로 보고 추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석 씨는 출산했다는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어서 진실은 미국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사건과 연관된 등장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약간은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 친모 이 석 씨의 남편이 이 아내의 임신 출산 이거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남편이 임신 출산 몰랐다는 소식이 오늘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예. 그 경찰은 그 주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2명의 남성 그리고 남편 등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했지만 모두 친부가 아니었는데요. 경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남편은 아내가 임신과 출산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친모와 남편은 같은 빌라에 살지만 애정이 돈독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남편에게 임신과 출산 어떻게 숨길 수 있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이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거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은 궁금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석 씨 본인은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다 그러지만 DNA 유전자 검사 결과로는 본인의 딸로 이제 판명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DNA 검사 결과가 틀릴 가능성은 0%다. 사실상 0%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예. 특히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 검사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 석 씨는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로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진실을 함구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큰딸 김 씨와 달리 석 씨는 산부인과에 간 기록조차 없어서 실체 규명이 쉽지가 않은데요. 경찰은 민간 산파 또 위탁모를 찾기 위해서 구미시의 협조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네, 뭐 건강보험을 차명으로 이용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뭐 현재 뭐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자, 경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네, 수사는 2갈래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은 누가 숨진 여아의 친부냐,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둘째는 사라진 김 씨의 딸, 그러니까 석 씨의 손녀딸은 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네.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게 만약 맞다면 친부에게 가 있거나 또는 친부와 가까운 사람이
맡아서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거 역시 뭐 추정인 거죠? 예, 지금. 경찰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의 열쇠를 진 건 친모 석 씨입니다. 결국 석 씨가 범행을 털어놓기까진 손녀딸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워서 경찰이 석 씨의 입을 어떤 방식으로 열어낼지 촉각이 쏠리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 공범이 있는지도 주요한 수사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경찰은 뭐 사건 전모가 드러나면 즉시 브리핑을 해준다고 그랬죠. 예. 수사가 좀 속도를 빨리 내서 하루빨리 사건의 실체가 좀 파악되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 정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신 34주차, 그러니까 9개월 된 태아를 낙태 수술하던 중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서 그동안 재판이 계속돼 왔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낙태죄는 무죄, 살인죄만 유죄입니다.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박자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9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윤모 씨는 낙태 수술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산모에게서 아이를 지워달라는 부탁과 함께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태아는 당시 산모 뱃속에서 34주, 9개월 가까이 돼 출산을 앞둔 시점이어서 2kg이 넘고 건강했지만 윤 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꺼냈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숨지게 한 뒤 의료 폐기물로 둔갑시켜 수거업체에 넘겼습니다. 결국 윤 씨는 살인과 낙태, 사체 손괴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교롭게도 사건 발생 한 달 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1심은 헌재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2주까지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34주 태아 낙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봐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회 개정 시한은 남았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낙태죄는 무죄로 보는 대신 살인죄는 그대로 적용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은 명문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타당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3개월 넘게 입법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생후 3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는 SUV가 중앙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생후 3개월 된 남아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아이의 엄마가 신고한 겁니다. 당시 엄마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질식사 추정이라고 된 거는 청색증이 보였기 때문인데 숨을 못 쉬었을 때 나타난 증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 몸에서 외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기에서 119 구급대원이 로프를 잡고 내려갑니다. 부산 금정산 고당봉 정상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2시 30분쯤 부산 남구 대남 지하차도에서 SUV가 중앙 교각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실명을 했다며 엄벌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청원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모 언론사 기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으로 시력을 잃어 장애인이 됐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함께 올린 CCTV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현재까지 17,000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이뤄졌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비전 발표회가 우여곡절 끝에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실무 협상도 내일 재개가 되는데 여론조사 문항과 토론 횟수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우 기자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의 단일화 작업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동 비전 발표회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양측은 실무협상단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비전 발표에도 오 후보 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안 후보 측이 반발해 단일화는 파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두 후보가 직접 전화통화로 협상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양측 실무협상도 내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론조사 문항과 토론 시점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의 상호 간에 그 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협상에 임해 주십사. 모두 다 위임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무협상단에서는 여론조사 문항도 협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협상에 김무성, 이재호 등 야권 원로들은 조속한 야권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각 정당은 협상에서 손을 떼고 두 후보가 직접 만나 단일화를 이루는 결단을 해야 한다.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순조롭게 내일 2차 토론회를 한 뒤 이틀간의 당원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2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에 단일 후보 선출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일정상으로는 주자들 간 단일화 협상도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치부의 안보란 기자와 함께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란 기자, 이번 주에 후보 선출 일정 범여, 범야권으로 나눠서 한번 보자고요. 일단 범여권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오는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후보 등록일이 18일과 19일, 이틀간이니까 그 전에 후보를 정리하겠다 이런 건데요. 지난 금요일 첫 TV 토론을 했고 내일 유튜브 토론을 통해서 16일과 17일 서울 시민 6만 명과 양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각각 5대5로 반영을 해서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범여권은 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단일화하는 데 있어서. 근데 범야권은 지금 아주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는 17일과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거쳐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19일에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금요일 날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데 그날 단일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하고 바로 등록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늦어도 14일에는 비전 발표를 열자 이렇게도 합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이잖아요, 14일이. 그렇죠. 오늘이 14일인데 열지 못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고성이 오가는 진통 끝에 일단 내일 오후 3시에 비전 발표회를 하자는 데만 합의한 상황이고요. 아직 TV 토론과 여론조사 등 합의해야 할 굵직한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일화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네, 예고한 대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거쳐 닷새 뒤 단일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재보선 판세가 급격히 야권으로 기울었다. 이런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대1 구도에선 누가 나가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려 20%포인트가량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마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온라인 상황에서 뜨겁게 달궈졌던 그 기사였는데 어떤 여론조사였습니까? 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STI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입니다. 박 후보와 오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박 후보가 33.1%, 오 후보가 51.8%의 지지율을 기록해 18.7%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박 후보와 안 후보의 대결을 보면 박 후보가 32.3%를 얻어 53.7%를 얻은 안 후보의 21.4%포인트 차로 뒤졌습니다. 네. 지난 11일, 그러니까 불과 3일 전에 발표된 KBS 여론조사 때는 좀 달랐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모두 박 후보가 다소 뒤처지긴 했지만 오 후보와는 오차범위 아니라 누가 사실 앞선다 이렇게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지 이유를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도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어서 여론조사 개요를 좀 살펴봤는데요. 휴대전화 ARS 100% 그러니까 전화 면접 없이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이 됐고 60대 이상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3.6%나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개요를 보면 저런 표시가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응답률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LH 사태로 인한 분노가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LH 투기 의혹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75.4%가 영향이 있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여당 쪽에서 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후보자의 마음이 급할 텐데요. 박 후보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서 3기 신도시 땅 주인을 모두 조사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박 후보의 얘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 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조사,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강도를 높여라 이런 얘기인데요. 야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온 특검을 제안한 데 이어 또다시 땅 주인 전수조사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어떻게든 이 국면을 벗어나 보자 이런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는 관전평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 박영선 후보의 기자회견을 통한 승부수가 통할지 이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완연한 봄 기운에 나들이객들이 붐비는 요즘이죠. 봄꽃 소식이 들리는 남녘에는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음에도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가 오가고 5인 이상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무색한 장면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봄의 전령 매화가 활짝 핀 전남 광양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 매화 축제가 취소됐지만 주말과 휴일 이틀간 6만 명이 몰렸습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는 코로나가 조금 더 해이해지지 않았나, 저부터도 그렇고. 이곳은 매화마을에서 2km 떨어진 도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까지 차량이 꼬리를 물고 섰습니다. 도로 갓길은 불법 주차한 차들이 점령했습니다. 노점상을 금지한다는 경고 문구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도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는 쉴 새 없이 주차장을 오갑니다. 주차장 안쪽에서는 10명 이상이 모여 술판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빡빡하게 하지 말고 기사 딱 쓰지 말고. 주민들은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근데 할머니들만 사는 마을에 이렇게 사람이 말이야 만약 퍼지면 어찌겠습니까? 코로나가. 해당 지자체는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만 걸어놨을 뿐 방역 수칙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엿새째 400명대로 뚜렷한 감소세는 없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정부 지침이 일부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그대로 2주 연장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경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해지는 등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됩니다. 심가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400명대를 이어가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 수에 어느덧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안주해서도 익숙해져서도 안 될 위기 상황이 분명합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도 400명을 넘어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들어갔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1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사적 모임이더라도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 가족끼리 또는 결혼 전 상견례 자리의 경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던 돌잔치도 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완화 조치로 방역 심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2주간 하루 확진자 200명대를 목표로 특별 방역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종 후 발열 증상을 신고했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건데 이 남성은 요양병원 입소자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과 접종 간의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 다음 달부터 접종하는 2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내일 공식 발표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취임 이후에 어떤 대북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기다려왔는데요. 지난달 중순에 북한과 한 차례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그렇지만은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 국방장관 두 사람이 우리나라를 찾는데요. 바이든의 북한 외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촉 시도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됐다며 기존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We are conducting a review of our policy towards North Korea as we speak. 몇 주 안에는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까지는 북한이 계속 대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번 주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도 북미 관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as well as enhancing trilateral cooperation on a broad range of global issues, including on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1년 넘게 대화가 끊겼던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작년 2월 달에 봉준호 감독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국민이 참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네. 내일 오전에 BTS의 그래미상 수상도 기대가 됩니다. 내일인가요? 네. 영화는 아카데미, 음악은 뭐 그래미상 그러는데 근데 이름이 왜 그래미상이에요? 저 뒤에 작게 보이시죠? 이 나팔 달린 구식 축음기를 그래머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 이름이 그래미상이라고 합니다. 오, 척척 박사십니다. 아닙니다. 어떤 부문에 후보가 됐어요? 작년에 발매한 다이너마이트로 팝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요.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내일 오전 BTS 그래미상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냥 빵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어워드 참여는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2019년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래퍼 닐 나스 엑스와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수상 후보이자 퍼포머로서 단독으로 무대를 장식합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은 아시아권 가수 최초의 기록이란 점에서 아시아 팬들의 시선이 방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와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등 최고 스타들과 경쟁하지만 퍼포머로 이름을 올린 만큼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은 현지 인터뷰에서 그래미 시상식을 보면서 음악을 했고 자라왔다며 수상은 저희에게도 최고의 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연도별 최고의 스타에서 2020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팝스타로 BTS를 선정하며 한국어로 1위에 올라 빌보드 62년 역사를 바꾼 점을 크게 조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수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부분을 본 시상식에 앞서 오전 4시부터 진행되는 그래미 어워드 프리미어 세리머니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1970, 80년대 링을 주름잡았던 전설의 미들급 복서 마빈 해글러가 향년 6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기 대부분을 KO로 끝낸 경이로운 복서의 죽음에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67전 62승, KO 승리는 무려 52번이었습니다. 화끈한 경기의 인파이터 복수로 80년대 미들급 프로복싱을 주름잡은 마빈 해글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66세로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54년 미국 뉴저지의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난 해글러는 만 18세 나이로 아마추어 정상에 오른 뒤 프로복싱에 뛰어들었습니다. 1980년 WBC 미들급 챔피언에 오른 뒤 돌주먹 로베르토 듀란, 히트맨 토머스 선즈 등에게 승리를 거두며 8년간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대를 KO로 제압하는 화끈한 경기를 추구하면서도 단 한 번의 KO 패도 당하지 않았던 해글러에겐 경이로운 복서란 찬사가 주어졌습니다. 전설적 복서의 별세 소식에 세계 격투기계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I wish him and his family sad really. And he's a legend, and I've looked up to him. Is the way he's aggressive and. 거침없는 경기로 세계 복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던 전설은 이제 링 위가 아닌 밤하늘의 별로 더욱 빛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양현종 선수가 시범 경기 두 번째 등판에서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프로배구 대한항공은 정규 시즌 우승에 9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3대3 동점인 5회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 첫 타자에게 안타를 내줬지만 포수의 정확한 송구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담을 떨친 양현종은 낙차 큰 변화구로 영거푸 헛스윙 삼진을 잡으며 2이닝을 완벽히 막았습니다. 첫 등판 1실점의 아쉬움을 만회하고 자신의 진가를 드러낸 양현종은 메이저리그 진입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저번 게임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요.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모두 다. 케이타의 강 스파이크를 막아낸 대한항공 블로킹벽. 케이타의 변칙 공격에도 뚫리지 않고 배심의 오픈 공격까지 3연속 차단해버립니다. 공격 1위 케이타를 완벽 봉쇄하고 3대 0으로 완승한 대한항공은 승점 6점 차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수원FC 무릴로의 중거리 슛이 성남 골대 구석에 꽂힙니다. 원더골의 기쁨도 잠시. 성남이 뮬리체의 헤더로 동점을 만들고 부시의 드리블 돌파에 이은 왼발 슛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종일 휘뿌연 하늘에 답답하셨을 텐데요.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에는 비상 저감 조치까지 시행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는 미세먼지 농도 오전에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또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서부 지역과 전북,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에는 종일 나쁨 단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대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반짝 내리는 약한 비로 예상돼서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약하게 대기순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서부 지역과 전북, 경상 서부 내륙과 또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은 5에서 10mm, 제주는 최고 3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또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모레 새벽에는 내륙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미세먼지에 더해서 짙은 안개와 연무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연일 휘뿌연 하늘에 눈은 답답하지만요. 체온만큼은 포근한 휴일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BTS 그래미 첫 수상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돌잔치 전문점 영업도 시작이 됩니다. 네. 아영 앵커는 아들 돌잔치 모임 못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시작할 때기도 했고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일 때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애아빠랑 셋이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네. 어디 저 사진인가 보네.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네네. 돌잡이를 잡은 게 뭐예요? 붙잡았습니다. 멋진 화가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돌잔치도 못하고 사진만 남기고 있는 전국의 아가들한테 미안합니다. 네.
자, 내일부터 결혼 상견례도 가능해지는데요. 핵심적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겠습니다. 자, MBN 종합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